영어로교 시사의 첫 강입니다. 우리 그동안 전란의 극복부터 새로운 문물의 수용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디딤 영상을 잘 보고 와서 내일 꿀벌 땅 따먹기로 배운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전란이라는 것은 일단 전쟁 중 난리라는 거죠. 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기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병자호란은 청나라와 싸운 것, 임진왜란은 일본과 싸운 것이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일단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이 노력을 했고 조정이 노력을 했다는 건데, 백성이 노력을 한 것과 조정이 노력을 한 것을 선생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전쟁 때문에 일단 뭐 땅도 다 망가졌을 거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고 많은 그리고 땅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있던 세금들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세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랑 조정이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일단 백성들은요, 생산량, 어떤 생산이냐면 당연히 농업 쪽에 있어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수지나 보를 만들었죠. 물을 가둬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저수지나 보를 만들었고요. 모내기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내기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모판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논이 이렇게 있으면 씨를 다 뿌리고 거기서 잡초 다 빼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 식물들이 너무 많죠. 땅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게. 그래서 먼저 모판에다가 먼저 씨를 심어요. 그 다음에 잘 자란 애들만 쏙 뽑아가지고 밭에 가서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에 가서 심는 거예요. 그게 모내기법이에요. 잘 자란 모를 골라서 심으니까 수확량이 증가할 거고 잡초를 뽑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줄어들었겠죠. 이러면서 부유한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중후기에 신분제도가 막 변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농민들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자 농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자, 농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썼고, 상업에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인삼, 알죠? 담배, 채소 등 시장에다가 그걸 갖다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보부상, 이 그림 잘 안 보이는데 등에다가 보찜을 한가득 메고 가방 메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자 장사꾼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부유한 농민의 부유한 장사꾼이 등장을 하니까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보상이란 보찜을 이제 등에 싣고 생산자,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의 연결다리를 한 거죠. 장사꾼이란 뜻이죠. 자, 조정은 그새 어떤 노력을 했냐? 토지, 땅을 조사하고 인구, 몇 명이나 살아있는지, 몇 명 살아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도 알 수 있고 일할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라의 돈, 재정을 늘리고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선생님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대동법이죠. 이 세금을 그 전에는 이제 조세를 냈었는데 그리고 특산물을 냈고 부역,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왜냐면 이 지역이 멸치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해. 그런데 멸치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 토지 그 크기에 따라서 쌀, 배, 무명, 돈 등을 세금으로 내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금 제도는 돈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세금으로.
토지가 없거나 면적이 적은 농민은 부담이 감소하겠죠. 왜냐면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니까요.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야 될 거고, 그렇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이게 다 전국에 퍼질 때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조정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을 이제 보급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백성이 죽거나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어요. 이게 우리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허준 드라마가 있었어. 허준 드라마에서 그 진드기 비슷한 건데 기억이 안 난다. 내일 얘기해 줄게요. 어떤 벌레가 하나 있었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자, 혹시 알겠는 사람은 한번 댓글로 달아봐요. 자, 아무튼 머시기가 사람 등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걔가 이제 아픈 곳을 쪽쪽 이렇게 빨아먹어, 피 같은 걸. 그러면서 사람이 낫는 거야. 진짜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저거 최고다 이랬었는데 광해군 때 이것도 허준이 완성을 하고요.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과 청의 관계는 그때 어땠냐? 임진왜란 이후에 당연히 국교를 단절해야죠. 국가끼리의 이 소통하는 걸 단절을 했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 농민들을 막 포로를 엄청 많이 잡아갔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막 왕이 왔을 때 일본이 다시 요청을 해요. 다시 국가끼리 교류를 다시 합시다. 대신에 우리가 포로를 주겠습니다. 일본이 조선에게 포로를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대신에 문화를 얻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당시에 문화가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냈던 사신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백성이랑 일본 어민이랑 자주 막 붙었어. 왜냐면 일본 어민들이 자주 막 쳐들어왔거든요. 독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완전 청정 지역. 그래가지고 일본이 막 물고기 잡으러 많이 왔었는데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직접 갔어. 완전 체인지메이커가 따로 없어 진짜. 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왔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나중에 조선 후기죠. 대한제국은 완전 이제 고종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바로 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도에 백성들을 이사가라고 막 장려해요.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관청을 설치해요. 시청, 도청 이런 거 있죠. 울릉도에 설치를 해. 우리 거야. 우리 지금 미국 가서 한국 시청 세울 수 있니? 없죠. 우리 거니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관리도 파견하고 독도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일본과의 관계가 이랬고 청과의 관계는요. 병자호란 때 굴욕적으로 완전 져요. 삼전도에 가서 인조가 막 머리를 조아리고 이 왕이 무릎을 꿇고 청에 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질로 포로로 청에 갔던 소현세자랑 달리 복림대군, 나중에 후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은 청에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청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랑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이제 소현세자는 청의 인질로 잡혀가서 청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보니까 배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청에 있는 걸 배우자. 근데 효종은 열받죠. 자기 위에 인조가 그렇게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어. 왕이 머리를 조아렸단 말이에요. 열받죠. 그래서 청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복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북벌이에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소현세자 갑자기 죽죠. 이유 모르게. 자, 효종의 생각에 북벌에 송시열이 힘을 더해줘요. 그래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청은 이렇게 하기 원했으나 우리보다 청이 이미 중국 대륙을 장악할 정도로 훨씬 힘이 강하죠. 나라가 우리나라 이미 병자호란 이후에 너무 돈이 없었어요. 전쟁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진짜. 얼마나 슬퍼요. 그쵸? 그리고 효종도 갑자기 죽어요. 이런 일본과 청의 관계가 있었어요. 오늘 뒷짐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정리하다 보니까 좀 길 것 같은데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서 내일 수업을 위해 좀만 더 힘내주세요. 4시간 걸 지금 한 15분, 20분 만에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짱기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실학이 등장하게 되죠. 자, 실제적인 학문이라는 뜻의 실학이 등장하고 수원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죠. 그 전까지는 유학이었어요. 성리학이었단 말이야.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근데 공자왈 잘 살아라, 맹자왈 친하게 지내라 이러니까 실생활의 문제, 진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사 지어야죠. 물건 사고 팔아야죠. 우리 역사 문화를 잘 알고 적에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업된 거예요. 이게 실학. 어떤 주장을 했냐면 토지제도 개혁하자. 새로운 농사 기술 보급합시다. 왜냐면 모내기법으로 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올바르게 정치합시다. 썩어빠진 탐관오리들 다 저리저리 하고 우리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상업 이런 것 좀 합시다. 그 전까지 지금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도 많지만 물건 사고 파는 거가 고위 관직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웁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북학이죠. 북학. 북벌과 반대되죠. 그 전까지 효종이 북벌을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실학에서는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거예요. 조선의 천재 정약용. 이 사람이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정조왕이 엄청 사랑했어요. 정말. 정조왕을 엄청 사랑해서 진짜 암행어사로까지 쓰거든요. 정조왕이 정약용을 암행어사로까지 써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정조왕이 암행어사로 정약용을 쓰는데 정약용이 나중에 정조왕의 엄마까지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투철한 그 시민의식이야. 그쵸? 근데 정조가 정약용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도왔던 그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다 처벌한단 말이죠. 근데 왜 유배를 갔을까? 정조가 이렇게 사랑했던 정약용이. 왜 그러냐면